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맡게 된 DMQ 연구실의 이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해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 모델 어그노스틱 방법론들에 대해서도 또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자 프로젝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해석에 앞서서 모델 해석 방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민수가 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민수에 대해서 나이, 성별, 그리고 그의 이제 건강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 있고, 이를 통해서 머신러닝 전문가가 모델에다가 그 피처들을 넣게 된 다음에 민수의 예를 들어서 5년 내 사망 확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로 나온 예측 확률로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사에서는 민수의 보험료를 높게 측정할지 낮게 측정할지 정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는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다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모델이 그렇게 잘 나왔더라도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결과를 잘 해석해 주는 것은 고객에게 이제 모델 결과를 자연스럽게 납득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험사 예시만 들어드렸는데요. 사실 실제 예시로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물건을 추천받았을 때 그 고객 입장에서는 왜 그 물건을 추천받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모델 해석력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다루는 머신러닝 전문가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백인이고, 그리고 전과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흑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흑인이고, 그리고 전과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이제 추후에 범죄율을 예측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흑인이 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민감한 부분에서 모델이 오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델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을 이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 툴로서 모델 해석 메서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 해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편인 이제 원래 모델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가 왜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석 가능한 모델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선형 회귀법이 있습니다. 선형 회귀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변수에 붙은 이제 상관계수 베타가 이제 x가 1만큼 증가할 때 얼마만큼 반응 변수 y가 증가하느냐, 그리고 이제 파악해서 이런 이제 상관계수 베타를 해석력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전적인 통계 기법을 통해서 이제 베타에 대한 유익성 검증도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이제 분포해 있어가지고 선형 회귀법이 잘 맞는다면 굉장히 이제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나무인데요. 트리가 적당히 이제 깊이가 깊다면 트리를 맨 위에서부터 루트부터 그리고 맨 아래 리프까지 따라가면서 모델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자연스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트리 앙상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앞선 두 방법보다 이제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나 이렇게 앙상블을 하다 보니까 모델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석 방법이 이제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분기를 할 때 해당 변수가 불순도를 얼만큼 감소시키는가를 계산해가지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중요도를 이제 파악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선 두 방법보다는 이제 직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세미나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나 아니면 어텐션 기법을 사용해서 어,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살펴보고는 있으나 사실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블랙박스 모델로 이제 치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표적인 해석 가능한 모델들 혹은 이제 그 해석 가능한 그 방법들이 모델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펴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accuracy와 그리고 interpretability를 동시에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각의 이제 해석 방법들이 모델 자체에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과 비교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해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베타 값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트리 항상부를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하겠다고 하면 트리 항상부에서는 변수 중요도를 가지고 이제 해석력을 이제 좀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려움 때문에 다른 대안법으로 모델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 모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란색 점에 있는 방법처럼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모든 게 늘 그렇듯이 트레이드오프는 당연히 좀 있습니다. 더 나가기 전에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이 방법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이제 블랙박스 모델로 보기 때문에 어, 내부 변수에 대해 이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풋을 살짝씩 이제 조절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아웃풋의 변화량을 살펴보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부터 그리고 가장 최신 모델인 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지금 제가 발표드릴 5가지 모델 어택 메소드는 모두 파이썬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추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 방법론들에 대한 패키지를 찾아서 실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artial dependence 플롯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부분 의존도 플롯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거는 피처 P개와 그리고 사전 학습된 모델 F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 상황이 피처로 나이와 그리고 피임약 복용 기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자궁 경부암이 얼마큼 걸릴 확률이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age, 예를 들어서 뭐 age가 우리가 원하는 그 x 인풋, 투입하고 싶은 x 인풋이면 age를 살짝씩 변해 나가면서 타겟 간의 이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피임약 복용 기간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플롯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피처셋을 이제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저희가 관심 대상인 이제 피처셋을 살짝씩 이제 움직이면서 그 아웃풋인 타겟이 어떤 추세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심 대상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관심 대상은 X 나이가 되겠죠. 저희가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그려본 그 PDP 플러스에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우선 이런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단 요
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한 이제 점을 일단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점 하나하나를 이제 찍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점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를 보자면 XS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30으로 다음과 같이 고정시킨 다음에 위식처럼 저희가 이제 관심 대상인 모든 마지널 피처셋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널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연속적인 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널라이즈 하게 되고요. 이산적인 변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마지널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처럼 다음과 같이 이제 확률 값들과 그리고 각각의 이제 실제 값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마지널라이즈해서 그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270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pxc라는 값이 주어지진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어진 대로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사실 샘플링 하나를 이제 좀 고급지게 말하면 몬테카를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요 pxc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P30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나머지 이제 나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PDP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다시피 해석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확하고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마지널라이즈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플러스 그릴 수 있는 거가 한 번에 사람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가 2차원이라서 3차원 이상으로 이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널라이즈 할 때 자기가 이제 관심 대상인 애 이외에 이제 다른 피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마지널라이즈 한다는 것 자체가 평균 값을, 즉 기대값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n개의 점들이 갖는 분포가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좀 개선한 것이 2016년인가 17년에 나온 Individual Conditional Expectation이라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다음 장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PDP와 다르게 이제 마지널라이즈 하는 과정이었고, 요 이제 보이시는 식처럼 그냥 각각의 이제 관측치에 대해서 바로바로 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 이제 각각의 관측지들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이제 선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측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빼곡하게 플롯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평균값을 때리게 되면 사실상 방금 전에 본 이제 PDP 라인이랑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해석이 이제 PDP처럼 직관적이고 명확하고 그리고 기대값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지에 각각 대응되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대로 양날의 검으로 그 관측지 수를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너무 이제 빼곡하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추세선을 이제 파악할 수 없는 이제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의 단점은 PDP와 유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퍼뮤테이션 피처 임포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설명으로는 동네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전에는 박지성 선수와 같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갑자기 이제 나갔더니 후반전에서 이제 5점이나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에 이제 성능은 굉장히 이제 떨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는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팀의 중요한 사람이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 감 오셨죠? 그러면 이제 요 뺐다는 거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보자면 의미가 없게 만들다라는 거죠. 박지성 선수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상. 그래서 요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특성치 열을 이제 막 셔플하게 되면
그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뮤테이션 된 X 행렬과 그리고 이제 퍼뮤테이션 되지 않는 X를 각각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을 때 걔네들의 이제 성능 차이를 봐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뭐 박지성 선수 예시를 든 것처럼 퍼뮤테이션 한 거 애를 넣어가지고 봤더니 성능이 막 떨어졌다. 그러면 이 이제 퍼뮤테이션 한 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전까지 이제 살펴봤던 거는 이제 마이너스 그냥 이제 그 성능값 차이로 했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모델 간의 이제 동등한 비교를 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레이쇼로 해서 정교화를 시켜준 값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또 오른쪽에 있는 그 예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눠준 값을 썼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이제 만약에 값이 크다 하면 이제 성능 저하가 크므로 이제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 변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긴 짝대기로 나타났잖아요. 한 점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 번 돌려가지고 나온 값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랜덤 값으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의 값이 아니고 이게 되게 여러 분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 번 돌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로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로 이제 해석해 보자면 에이지는 이제 중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라면 아까처럼 그 피처 임포턴스를 이제 레시오로 정의할 때는 그 이게 FI 값이 이제 정교화돼서 서로 다른 문제끼리, 서로 다른 그 모델끼리도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많이 쓰이는 저희가 이제 뭐 케겔 같은 데 보면 이제 트리 모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이제 손쉽게 이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이고요. 하지만 이제 레이블이 있는 그 뭐냐 지도학습 심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제 러스를 저희가 아까 구하잖아요. 그래서 러스 구할 때 꼭 이제 레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뮤테이션 한다는 거가 랜덤으로 쳤기 때문에 그게 아주 비현실적인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또 단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무작위로 이제 랜덤으로 섞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많이 큰 수로 시험하지 않는 이상 그 FI 값만 이제 순서가 바뀔 여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이제 최신 논문에서 이제 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트리 같은 경우에는 불순도 기반으로 그 변수 중요도를 산출을 모델 내재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살펴보면 그 연속형 변수나 아니면 그 카디널리티 그 빈의 이제 그 폭이 굉장히 좁은 애들을 그 모델에 돌릴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과장되게 나타난다 해서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 방식을 퍼뮤테이션 피처 임포턴스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살펴본 네 번째 논문은 라임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이제 셰프이라는 논문의 이제 기초가 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잘 듣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라임 들어가기 전에 로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로컬이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는 좀 실용적인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5년 뒤 사망률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모델이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하면서 자체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뭐 피처 임포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피처 임포턴스는 나 개인이 아닌 그냥 이제 모든 전체 데이터를 보고 나서 학습한 이제 피처 임포턴스예요. 그래서 어, 내가 실질적으로 좀 더 중요하고 원하는 거는
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전체 데이터를 돌린 다음에 이제 모델 자체가 가지는 픽처 인퍼런스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각각의 관측지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이제 배경 때문에 첫 번째로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음,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블랙박스 모델이 쓰이다보다는 이제 데이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블랙박스 모델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해석하고 싶은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F라는 거는 뭐 이상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F를 뭐 미리 학습을 해가지고 구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알다시피 뉴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복잡한 결정 단면을 이제 구해주는 대신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익스플레이네이션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요거가 아니고 국지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이제 관측지 주변 혹은 이제 관측지 자체에 이제 확대를 했을 때 그 주변으로의 어떤 함수를 구해가지고 해석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약간 가정이 있는데요. 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좀 결정 단면들이 좀 이제 스무드해지고 이제 좀 펴진다라는 이제 단면이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쓸 수 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은 또 알다시피 해석이 좀 쉬운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로컬리는 이제 스무드하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하기 쉬운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서로게이트 모델을 써서 복잡한 모델을 쓰지 않고도 해석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제 적합된 모델,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러면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자면 요 이제 복잡한 결정 단면을 학습한 우리의 F는 굉장히 이제 해석이 어려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비교적 이제 해석이 간단한 모델로 기능상으로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죠. 이걸로 이제 요 일부분에 이제 좀 근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모델인 해석이 좀 간단한 모델인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 G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가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뭐 좋다 쳐요. 근데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가져오는 건 좋다 쳐요. 근데 리니어 리그레이션에다가 지금 F한테 먹였던 데이터를 똑같이 먹이면 그러면 이제 간단한 모델 G가 이제 마탱이가 가겠죠. 예를 들어서 복잡한 이미지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해석하라 하면 얘가 제대로 해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오 모델 G가 제대로 이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도 알아먹을 수 있고, 바이스 벌사로 이제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가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라임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 자체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픽셀 단위가 아닌 슈퍼 픽셀, 그러니까 픽셀보다 큰 단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요 조각조각, 요 조각조각이 이제 좀 크니까 이제 슈퍼 픽셀이라고 이제 뒤에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요 조각조각 애들은 이제 좀 더 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
것들을 이제 인풋으로 사용하게 돼요. 또 개수가 또 적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에 더 적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튼 지금 보시게 되면 라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F에다가 넣어주는 데이터를 바로 G에다가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세그멘테이션한 전처리가 필요하지만 이미지가 아닌 그 뭐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아니면 이제 뭐 태블러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그 전처리 과정이 살짝 필요하게 됩니다. 음,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이 쉽게 해석이 가능한 모델은 예를 들어서 리니어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플레네이션을 위한 모델인 이 서로게이트 모델의 이제 리니어 모델은 굉장히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게이트 함수가 이렇게 리니어 모델이고 그리고 주어지는 데이터가 이미지인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좀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서로게이트 모델을 이제 G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슈퍼 픽셀 사람이 아까 알 수 있는 그리고 간단한 모델이 알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바꾸는 거를 인터프리터블하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하게 바꾼 X에서 그리고 픽셀에서 슈퍼 픽셀 X로 바꾼 거를 이제 요 서로게이트 함수 모델 X 뒤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정말 간단하게 여기 이제 라임에서 정의하기로는 요 x들은 어떤 실수값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해당 슈퍼픽셀을 넣느냐 빼느냐 바이너리입니다. 요 그림에서 이제 다시 살펴보자면 요 특정 이제 그러니까 이 특정 덤은 엄청나게 이제 고타원인 그 공간 안에서 그 요런 사진을 이제 딱 하나 고른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관측치에 대해서 미리 학습된 그 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었더니 뭐 리트리버가 82% 확률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요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 표현하자면 요거를 이제 로우 픽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로우 픽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슈퍼 픽셀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은 라임이 가지고 있는 그 툴이 아니고요. 이 미리 나와 있는 뭐 오픈CV 같은 툴을 이용해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원 스텝이 아니고 투 스텝인 거죠. 사실상 모델 어그노스틱은 좀 뭔가 다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요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을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이제 가장 특성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슈퍼픽셀을 나타내라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이제 최종적인 그 목표예요. 근데 지금 중간 과정 다 빼먹고 어떻게 이제 나왔던 건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 중간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저희가 해석하고자 하는 관측치 X, 그러니까 요 엘브라도랑 그리고 고양이가 얼굴 맞대고 있는 사진을 고르는 거죠. 요거를 고르고 그리고 요거에 이제 대응되는 이제 슈퍼 픽셀 요 표현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픽셀이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해서 뭐 50개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바이너리로 있는 뭐 0, 1, 0, 0, 0, 0, 0 아니죠. 사실 지금 다 채워져 있으니까 지금 1인데 여튼 간에 이제 뭐 10, 10으로 채워져 있는 길이 뭐 50개짜리 이제 벡터가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프리테이블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요 이제 x 다시를 이제 퍼터브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퍼터브가 이제 한국말로는 셔플 한다는 건데 이제 셔플 해가지고 어
n개의 점을 만들고 얘네들 이름을 그냥 z 다시라고 이제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원래 이제 x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이제 행렬로 보시게 되면 다 채워졌으니까 다 1111111로 다 채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1010을 이제 바꾸는 그 퍼터베이션 과정을 유니폼하게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이제 빈칸 빵 뚫어놓고 해가지고 만든 거를 이제 Z들이라고 하는 거죠. Z 다시들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만 있는데 뭐 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원래 이미지 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보시게 되면 Z 다시들은 지금 슈퍼 픽셀로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픽셀이 지금 요거는 이미지인데 사실상 요 이제 행렬로 이제 표시가 된 거죠. 이렇게 행렬로 표시된 건데 이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다시 h라는 이제 함수로 다시 이미지 차원으로 매핑을 하고 그 값을 이제 z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슈퍼 픽셀에 대응되는 z는 사실상 요 이미지인 거죠. 요 이미지 자체가 이제 z고 그리고 요거가 이제 z 다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요 z를 저희가 사전에 이제 학습했던 이미지 컨볼루션 뭐 컴퓨터 비전 그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저희 서로게이트 모델의 입력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자면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요 서로게이트 모델에다가 인풋으로 넣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3번까지 한 일은 우리의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 그러니까 뭐 리니어 모델 함수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입력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주고 나서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이거가 마구잡이로 이거 셔플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빨간 점 근처에 있는 그 로컬한 모델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요거에 좀 가까이 있는 애들을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랑 그리고 이 가까이 있는 애들이랑 가중치를 똑같이 줘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고자 하면 이게 로컬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랜덤으로 뽑았으니까 랜덤하게 이제 척불해가지고 뭐 모델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멀리 있는 애들은 가중치를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주는 거죠. 지금 작아지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아지게 됐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가까이 있는 애들은 빨간색이랑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제 좀 더 가중치를 크게 줘가지고 좀 로컬한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모델이 아니고 요렇게 이쁘장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중치가 이제 주어진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로게이트 모델이 먹을 수 있는 가중치 된 점들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쁘장하게 피팅을 하게 되는데 그 피팅을 하게 되는 그 크라이테리어는 뒤에서 자세하게 수식으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서로게이트 모델이 이제 피팅이 된 거예요. 그럼 피팅이 된 거면 서로게이트 모델이 지금 리니어 모델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각각의 리니어 모델들이 이제 상관계수, 그러니까 슈퍼 픽셀들의 이제 상관계수들 W들이 이렇게 짜자자자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W가 학습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 애들이 사실상 이제 또 클수록 이제 중요도가 높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 뭐 가장 큰 슈퍼픽셀 뭐
5개까지 보여줘 라고 해가지고 나타난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온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요 블랙박스 모델이 고양이랑 개 사진을 보고 나서 아 이거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82%인 사진이야 를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쭉 온 거거든요. 그러면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이제 82%야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은 얘를 이제 보고 82%라고 이제 말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방금까지 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서머리를 요약했는데요. 여기서 줄글로 보셔도 되는데 살펴보실 부분은 아까 전에 빼고 넘어간 그 서로게이트 함수 요 G를 어떤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즈해서 피팅을 시키느냐인데요. 그거가 이제 여기 5번에서 7번까지 나타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러스 펑션을 살펴보자면 F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뉴럴 네트워크 복잡한 모델이겠죠.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서로게이트 모델이고 요 Z 짝대기라고 그려져 있는 거는 그 interpretable representation을 이제 짝대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요 값들은 사실상 prediction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interpretation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내 가지고 서로게이트 모델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prediction한 값이랑 그리고 그 블랙박스 모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약간 지도 모델이랑 그 이제 값을 이제 비교했을 때 얘 차이가 적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된 게 아니고 얘네 둘이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이때 그 각각의 이제 점들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아까 전에 서로게이트 모델이 이제 학습할 때 점들의 집합을 이렇게 Z 대문자로 아까 구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proximity,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심 이제 우리의 X, 우리가 관심 있는 X, 그러니까 아까 전에 레브라도랑 그리고 고양이 사진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좀 그러니까 자각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좀 가중치 적게 주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제 가중치 높게 줘가지고 어, 이 이제 로스 함수가 사실상 근사적으로 음, 거리를 인식해가지고 요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싶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이제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로 이제 학습을 한 서로게이트 펑션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커널 함수라 그러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나중에는 좀 이제 라임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 것에 대한 단점의 그 발목이 되지요. 그리고 첫 번째 식, 요 1번식을 보게 되면 2번처럼 이렇게 애를 정의하고 나서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이제 G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더 하나가 더 붙은 요 오메가 값 같은 경우에는 요 서로게이트 함수의 복잡도 함수로서 뭐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계수의 개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게이트 모델을 리니어 모델을 안 쓰고 트리 모델을 썼으면 트리의 깊이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크라이테리언이 어떻게 수식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여드린 PDP, IC 그리고 퍼뮤테이션 피처 인포터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해석이에요. 그렇기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 하면서 개별 인스턴스, 그러니까
나는 내 고양이 사진, 뭐 아까 전에 그 강아지 사진 하나가 나온 그 예측 결과에 대한 그 해석을 받고 싶어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메소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셰프에 비해서 계산량이 적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계산량이 적은 대신에 요 뭐 샘플링을 이제 하면서 그게 샘플링 할 때 샘플링 하는 거가 사실 계산량 줄이려고 좀 샘플링을 하는 건데 샘플링 할 때 제대로 국소성을 띄도록 이제 샘플링을 하려고 이런 이제 커널도 집어넣어줘 가지고 가까이 있는 거는 좀 가중치 크게 주고 해주는 건데 요 하이퍼 파라미터 요 아래에 있는 분모값이나 아니면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너무 얘가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요 샘플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막 좀 안정적이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퍼터베이션 방식을 좀 바꾸게 되면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도 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근데 이 퍼터베이션 방식을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뭐 태블릿 데이터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 스텝이 아니고 뭐 투 스텝, 쓰리 스텝 여러 스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좀 모델 어그스티킹 방법이 갖는 장점인 좀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이제 회색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임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셰플리 어딕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이고요.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 지금껏 나온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는 거는 이제 뭐 속도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이 탄탄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컨시스턴트한 그 결과를 내뱉는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어, 이게 풀었으면 쉐이플리 어딕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인데요. 일단 먼저 어딕티브 하다의 뜻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맨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라임이라는 요 논문, 방금 설명드린 논문이 그 어딕티브 하잖아요. 리니어 모델로 썼을 때.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관되기 때문에 기억이 좀 사라지시기 전에 왜 어딕티브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리고 라임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탭이랑 라임이랑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라임 설명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다시 리캡하면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는 단어가 이제 뭐 라임 있잖아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 대한 이제 어그노스틱한 메소드인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요 X가 주어졌을 때 아까 전에 보면 요 X는 이제 강아지 사진이겠죠. 요 강아지 사진은 이제 어떤 그 블랙박스 모델이 예측 결과를 냈을 때 그 예측 결과에 대한 해석을 얻고 싶은데 이 블랙박스 모델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좀 우리가 대신으로 해석하기 쉬운 함수 대리인 함수로 이제 뭐 리니어 모델 같은 거를 써가지고 대신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거가 이제 취지였죠 라임에. 그리고 그런 서로게이트 함수를 이제 G라고 할게요. 근데 이 서로게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용이한 만큼 좀 얘가 모델이 되게 간단해요. 리니어 모델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모델을 애초에 요 무시무시한 이 고차원 이미지 데이터에다가 때려박지 않는 이유는 얘가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지 잘 그 성능을 잘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을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게이트 모델에다가 X를 직접적으로 바로 넣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해석 용이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잘 그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하기 좋은 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비전으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슈퍼 픽셀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슈퍼 픽셀로 바꾸게 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x와 x 다시 사이 관계는 h라는 이제 매핑 함수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지금 요 서로게이트 함수 g가 이제 결국에 이거 하고자 하는 일은 아까 전에 그 좀 복잡하게 말했지만 뭐 f랑 g랑 이제 얘를 이제 각각에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뭐 집어넣었을 때 이제 어떤 값을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요 값들의 요 차이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g가 서로게이트 모델이 막무가내로 아무렇게 함수가 이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피팅이 되는 게 아니고 f의 값 좀 이제 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거가 이제 라임의 전체적인 맥락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복습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어디티브에 대해서 이제 왜 어디티브인지 알아볼 건데요. 어디티브가 사실 요 용어로부터 나왔어요. 요 용어로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갖는 함수들을 정의하는 어떤 그냥 말이에요. 아까 전에 라임 봤잖아요. 라임의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 이제 리니어 함수로 정의가 되는데 그 리니어 함수가 사실상 요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게이트 모델의 리니어 함수가 가지는 모든 특성이 요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사실. 그러면 얘가 뭐가 그러면 좋냐?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말 그대로 풀어 설명하자면 피처 어트리뷰트라고 하잖아요. 피처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여기서 피처는 슈퍼 픽셀이겠죠? 슈퍼 픽셀이 이제 피처가 되는 거고 어트리뷰트는 이제 그 앞에 붙은 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선형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에디 그러니까 애들을 한다 해가지고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메소드를 설명력을 가지는 방법을 에디티브 피처 어트리뷰트 메소드라고 하고 여기에 에디티브라는 단어로부터 요 쉐입의 에디티브가 나온 겁니다. 아까까지 지금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트 메소드 안에 쉐비랑 그리고 라임이 둘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쉐비 도대체 무슨 차이점을 라임이랑 갖고 쉐비 최신이라고 했는데 뭐가 더 좋냐 라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라임이 갖는 이제 단점을 부각시켜주면서 이제 쉐비 그걸 이제 보완했다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요 애디티브 피처 애트리뷰트 메소드를 협업 게임 이론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협업 게임 이론 관점이 되게 막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예시로 떤 게임을 한다고 해봐요. 농구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레이어가 1, 2, 3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 농구장 가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게임 스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요거의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제 플레이어 I가 있느냐 없느냐이고 그리고 플레이어 I가 이제 그 농구 게임에서 낸 그 농구 점수. 그래서 어떤 이제 최종적인 팀 게임 스코어가 있으면 각각의 이제 그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넌 제로 요거가 이제 넌 제로니까 그냥 플레이어가 그 농구 게임에 있었으면 그 플레이어의 기여도는 요 파이 값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되게 협업 게임 이론이지 사실 요 이제 에디티브 피처 어트리뷰트 메소드랑 요거랑 사실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게임 이론.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좀 공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각 팀원들의 이제 전체 점수를 다 합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점수를 합했을 때 전체 점수가 돼야지 당연히 이제 게임이 공평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기계가 뭐 고장이 나가지고 팀 게임 스코어가 제대로 안 나왔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죠. 반대로 이제 다른 애가 했더니 나보다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이제 막 게임 스코어가 엄청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팀원 점수를 다 합하면 이제 전체 점수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딕티브 피터 애트리뷰트 메소드에 속하는 알고리즘이면 이거를 모두 이제 당연히 식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임도 이거는 만족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평하다라는 거에 이제 또 관점은, 음, 예를 들어서 나는 매번 이제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플레이를 했을 때 항상 이제 같은 이제 인디비주얼 게임 스코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I가 이제 매번 이제 플레이 할 때마다 인디비주얼 게임 스코어가 달라지게 측정이 되면 그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라임에서 보시게 되면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덧값 시킬 때 그 X 주변에 있는 그 네이버들을 이제 구할 때 퍼터베이션, 그러니까 그 인터프리터블 레프레젠테이션 01020101 팩터들을 이제 셔플을 하게 되는데 이 셔플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무작위성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랜덤성에 의해서 요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 적합이 됐을 때, 그 적합이 된다는 거는 각각의 얘네들, 요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값들이 얘네 뽑아지는 그 값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서로게이트 모델 G에 들어가는 그 먹이들이 매번 랜덤으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무작위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습 결과인 얘네가 이제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매번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했는데 게임 점수가 매겨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공평하죠. 게임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라임은 이런 면에서는 좀 불공평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플레이어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개인 점수가 빵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게임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뭐 신의 손이야. 그러니까 게임 점수가 막막 올라가. 그럼 이거 안 되겠죠. 이거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팀 플레이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개인 점수가 빵점이 아님. 근데 이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강제되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때는 뭐 0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0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면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불공평한, 그러니까 좀 저희가 공평하다고 하는 그 기준선에서 불공평한 기준이 두 가지나 있어요. 방금 전까지 이제 라임의 이제 단점을 게임하는 관점에 가지고 봐가지고 그 불공평함 그리고 공평한 그 특징들을 방금과 같이 세 개로 이제 나열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게임 이론 관점에서 좀 얘네들이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이제 희망 사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바라는 특징을 갖는 애들을 이제 갖춘,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춘 이제 기여도를, 그러니까 이제 애트리뷰트를 이제 갖는 애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뒤에서 살펴볼 이제 shapely value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hapely value를 이제 additive feature attribute 메소드, 그러니까 라임에다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특징을 다 만족시키는 엄청 공정한, 엄청 짱짱인 additive feature attribute 메소드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뒷장에서는 shapely valu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가진 셀프 발레는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요? 셀프 발레는 게임 이론 연구가 셰이플리가 공정한 기여도 평가를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어떤 그룹에서
그 사람의 기여도는 그 사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로 이제 정의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이제 공백이 크다 하면 이제 그 사람 아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포멀하게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 이 공백이라는 말을 이제 마지널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쓸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있고 없고는 어떤 이제 집합에 들어가냐, 어떤 그룹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기여도 차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집합에 대해서 모든 이제 가능한 집합에 대해서 다 마지널 컨트리뷰션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평균화하는 값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브 집합에 국한된 마지널 컨트리뷰션이 아닌 전체 이제 조합에 대해서 다 이제 고려를 한 좀 공정한 이제 기여도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서로게이트 펑션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서로게이트 펑션이 리니어 함수일 경우에는 그 리니어 함수의 이제 상관계수 i가 이제 플레이어 i가 되겠죠. 수식 그대로 이제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리니어 함수의 이제 상관계수 파이 i가 이제 피처 임포턴스가 되겠고요. 쉐이플리 밸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서브셋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이제 취한다는 거가 다음과 같이 이제 모든 순열에 대해서 가능한 순열 조합에 대해서 다 계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분자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정규화해서 평균값을 그러니까 기대값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n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제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저희는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좀 복잡한 모델, 뉴럴 네트워크 같은 블랙박스 모델을 써가지고 성능을 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델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석이 간단한 이제 모델,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을 대리함수로 이제 써가지고 이제 블랙박스 F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우리가 라임에서 살펴봤을 때 라임의 그 서로게이트 함수의 꼴이 이렇게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트 메소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각각의 이제 그 인터프리터블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0, 0, 0이 이제 바이너리 피처고 각각의 상관계수를 통해 가지고 각 이제 인터프리터블한 피처들의 그 중요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저희가 익스플레이션을 했었죠. 이렇게 라임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협동 게임 이론,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좀 거창하긴 한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딱 봤을 때 공평하지 좀 못하다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그 에디티비티에서는 라임 자체가 이러한 꼴을 갖기 때문에 어디티비티는 이제 오케이인데 근데 그 컨시스텐시나 미싱리스는 이제 펄테베이션을 하게 되면서 뭐 갖추지 못하고 미싱리스도 이제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제 갖추지 못한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협동이론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그런 이제 불공정한 이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만족시켜주는 그 값인 그 앞에 붙는 파이들이 이제 쉐이플 밸류일 경우에 에디티비티, 컨시스티, 미싱리스를 다 이제 만족시킨다는 거를 이제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쉐이플리 밸류로 이제 쓰고 싶은데 아래 계산식을 보게 되면 모든 조합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유 되게 엄청나게 그 계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계산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2017년에 요 셰프를 발표한 그 작가님들이 이제 같이 발표한 거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로 때려 박아가지고 익색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좀 모델 스페시픽하게 계산을 해서 계산 복잡도를 뭐 좀 줄여보자. 혹은 어프로치메이트를 해보자. 라고 만들어가지고 커널샵, 트리샵, 딥샵 같은 이제 모델들을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자면 커널샵 같은 경우에는 라임에다가 쉐이플리 밸류를 그냥 바로 이제 갖다 붙인 모습이고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델 어그노스틱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모델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아주 계산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샵 같은 경우에는 모델 스페시픽하게 트리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트리의 구조를 잘 활용해서 최적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나아가 그게 approximate calculation이 아니고 그 값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어서 컨시스턴트한 그런 이제 결과값이 내뱉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딥러닝 많이 하고 있는데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도 샵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샵 플롯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엠리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각각의 이제 0, 여기 1, 2, 뭐 3, 4 이제 자리거든요. 얘네들에 이제 대해서 각각의 이제 샵 밸류를 이제 샵 밸류가 양의 큰 수면 더 빨간색, 그리고 아주 낮고 큰 음수면, 그러면 이제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 2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모양새의 이미지가 2라는 어떤 클래스로 이제 분류되게 하기 위해서 기여도가 컸던 부분은 어디냐? 기여도가 컸다는 거는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기여도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한번 볼게요. 사 같은 이렇게 생긴 모양, 이거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긴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가 이제 사로 분류되게 할 때, 클래스를 분류되게 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러니까 기여도가 컸던 애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요 근처에 있는 픽셀들이었어요. 요 근처에 있는 픽셀들. 근데 좀 다른 부분에서 이제 볼게요. 9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 이렇게 생기고 9는 사실상 이게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9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 위에 뚜껑 부분이 얘만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요 이제 사처럼 생긴 요 이미지가 9로 분류되는 데 있어서 요 파란색 있는 부분은 있느니만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샵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딥러닝 모델에 또 쓸 수 있는 모델인 그레디언 샵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거는 엠리스트보다 좀 더 복잡한 모델인 이미지 넷에서 썼는데요. 아까 전에 엠리스트에서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 모델에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어, 미어캣이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미어캣처럼 생긴 요 사진을 미어캣이라는 클래스에 이제 얘가 구분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애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장 기여도가 큰 애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요 눈 검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레디언 샵은 이제 말을 해주고 있네요. 다음은 이제 트리샵 베리에이션으로
이제 헬스 데이터를 통해서 몰탈리티를 사망률을 예측하는 이제 문제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음, 오른쪽이라는 거는 이쪽이요. 로컬 익스플레네이션 서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폴른 플롯,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관측지에 대해서 요 이제 X축인 샵 value 에 대해서 다 흩뿌려뜨려 가지고 이 샵 분포를 이제 모든 관측지에 대해서 쭉 따라가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피처 밸류가 이렇게 쭉 써져 있고 높으면 하이 그리고 낮으면 로우라고 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높다 하면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빨간색인 부분은 이제 고령자일 거고 그리고 파란색인 부분은 이제 젊은 사람일 겁니다. 계속해서 요 이제 에이지 부분을 보게 된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빨간색인 부분, 즉 이제 고령자인 부분은 만약에 고령이다는 사실은 요 샵 밸류가 굉장히 높죠. 그렇다는 뜻은 고령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사망률의 기여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그 젊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는 사망률에 이제 기여를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남성일 경우에 여성일 때보다 사망률에 대한 이제 그 성별이 이 남자인 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망률에 대한 기여율이 크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요 안에 있다면 요 안에 어떤 관측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는 이 안에서 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모탈리티 레이트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피처 임포턴스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여기 오른쪽 반쪽에 있는 애들을 쭉 해가지고 누적해가지고 싸고 민 밸류를 이제 취하게 되면 나타내는 누적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모델의 그러니까 로컬 말고 이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봤을 때 에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이제 큰 이제 기여도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블러드 프로틴, 피 단백질이 가장 기여도가 작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그 블러드 프로틴에 이제 관계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만큼이나 이제 롱테일로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어, 우리가 싫어하는 이제 사망률에 대해서 그 샷 발류가 양수잖아요. 그것도 되게 롱테일로.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샷 발류가 작게 나왔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국소적으로 봤을 때 샷 발류가 높을 경우를 플롯해 볼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이거는 좀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혈압과 그리고 나이 간의 이제 디펜던시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그렇게 디펜던시 플롯을 샷 발류와 함께 이제 그리게 된다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세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면 이제 그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 수축기일 거예요, 아마. 혈압 수축기 요 지점 이후로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 집단이 여기 있고, 그리고 파란색인 나이가 이제 적은 사람 집단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축기 혈압이 이제 150일 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젊다는 것 자체가 고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높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그때 그 서바이벌 레이트, 모탈리티에 대한 그 기여도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늙은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디펜던시 플러스를 쭉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세밀한 그런 상관관계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사람이 보면 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샵발류와 이제 무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성분들만 이제 플러스를 하고 그 외의 성분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성분들로 이제 C와 D로 디컴포즈를 하게 되면 여기 D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여기 왼쪽에서 이제 퍼지는 모습을 봤던 것을 동일하게 여기서 이제 퍼지는 모습을 확연하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랙션 반류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디펜던시 플러스에서 이제 뭉그러져 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 해가지고 단순 디펜던시 플러스에서 볼 수 없었던 관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예측 모델, 수술 시간 예측 모델을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해서 약간 변이를 줘가지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시뮬레이션 해본 실험인데요. 인위적으로 이제 초록색 시점에서 어떤 두 방 번호를 바꿨어요. 6번이랑 13번을 바꿨대요, 실험에서는. 그러면 이게 수술 시간이라는 거가 이제 방 번호가 바뀌면 되게 우왕좌왕하니까 사실 모델이 이제 약간 이상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A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모델이 사용하는 이제 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거 초록색 기점으로 좌우로 봐도 어떤 좀 이상으로 판단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약간 눈에 확연한 게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6번 그러니까 바뀐 방에 이제 샵 플러스 발류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초록색 시점 이후로 굉장히 이제 샵 발류가 크게 이렇게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 초록색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뭔가 크게 변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샵 발류를 통해서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큰 그 또 예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샵 발류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모델 에고스틱한 방법 중에서 가장 이론적으로도 콘크리트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최신이고 여러 이제 라이브러리가 잘 이제 구축이 돼 있어서 뭐 정확도가 높지만 이제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속도 면에서도 이제 트리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사실상 엄청 좋은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봤듯이 로컬 익스플레이테이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 관특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피처별 샵의 이제 평균 값으로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도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제 익스플레네이션 메소드입니다. 단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이제 처음에 2017년에 이제 제안했던 모델 어그노스틱한 방법인 커넬식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가 있지만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약점이 없는 모델 어그노스틱 인터프리테이션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아까 전에 이제 그래프 해석할 때마다 이거를 샷 발류를 원인 결과
그러니까 커즐티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자가 굉장히 이제 유의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좀 여러 소스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삼았고요. 혹시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굳이 하나만 이제 추천드리자면 샵은 한번 꼭 진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단하고 플러팅도 되게 이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